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 문제를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쉽게 해설해 드리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늘은 그중에서도 경제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는 경제시평, 어제에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의 반란이란 2 편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홍남기 부총리가 반란이라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의 재정 지출 압박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현재 비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는 너무나 8번 걸쳐서 정부의 압력을 모두 다 처음에는 비토하는 듯이 했다가 나중에 결국 수용을 하게 되면서 홍두삼이 혹은 홍남기 대신에 홍백기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이게 됐는데 이걸 뗄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지난번 시간에 인제 여러 가지 홍 부총리와 그다음에 인제 제1 차관, 제2 차관이 그야말로 삼총사가 되어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 압박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왜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인제 지금 정부의 가장 큰 압박이 인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입니다.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인데요. 이것을 4월 보궐선거 전에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같이 해야 된다. 중복돼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제 재난지원금을 4번 했습니다만 1차 재난지원금만 아니 지금 재난지원금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만 1차 재난지원금만 보편 지급을 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지급은 국민이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하위 70%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는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편 지급도 하고 또 선별 지급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인제 압박을 가해 오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작년에 총선을 앞두고 급거 지급되면서 심지어는 말이죠. 총선을 앞두고 이게 좀 촉박하다 보니까 예컨대 뭐 아동수당, 돌봄수당 같은 것은 뭐 "곧 지급할 거다." 하는 것을 가가호호에 문자로 통보하기도 하는 그런 총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지급할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총선에서 우리 편 대 달라." 뭐 이런 노골적인 그런 매표 행위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까지 보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아마 그때 좀 재미를 보았죠.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세종시 얘기를 꺼내 가지고 어 좀 재미 좀 봤습니다.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재미를 봤죠. 그러다 보니 이번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그야말로 이제는 뭐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같이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추경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인제 사실은 처음에 인제 정세균 총리가 손실보상금을 얘기했는데 손실보상금을 인제 "보선 전에 지급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손실보상금이 보선 전에 지급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앞으로도 지급할 수 있느냐. 한 번 지급하고 나면 다음에 지급 안 할 수가 없죠.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그러면 계속 그렇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들에게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손실보상 추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형평성 논란. 비단 자영업뿐이 아니라도 예컨대 자영업에 어 물품을 공급하던 농축수산업이라든지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인제 기업에서 해고되고 있는 근로자들이라든지
또 뭐 중소기업 같은 등등 뭐 굉장히 형평성 논란이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그 건드리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린 것처럼 막 여기저기서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빠르니 난망합니다. 재원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한 4 개월만 하더라도 100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기약이 없다.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인제 기금을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했고요. 정부에서 각종 기금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기금도 사실은 상당수가 이미 바닥에 나 있고 또 정부의 각종 기금은 또 이미 그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전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새로 기금을 조성하자니 또 기업에 또 부담금을 대고 사실 지금 기금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기업의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법인세도 내지만은 또 거의 한 30% 가까운 추가적으로 각종 기금 부담금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인수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막 인수하면은 나중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동화 가치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자본들이 유출될 수도 있다. 한국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되면은 뭐 재정 위기 정도가 아니고 외환 위기도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것도 사실 현재 뭐 그냥 덜컹 손실보상금 얘기를 꺼냈지만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선은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건 도저히 인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4월 보선 전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편 지원과 선별 지급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재난지원금 지원된 걸 보면 1 차, 2 차, 3 차가 지금 지원돼 있죠. 1 차에 14조 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2 차에 7조 8천억, 3 차에 9조 8천억. 근데 1 차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고 그다음에 2 차, 3 차는 선별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제 그러니까 이제 1 차에 14조 원 정도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나갔고 2 차, 3 차가 인제 8-9조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대체로 이번에 전 국민과 선별을 같이 하면은 20조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지금 당에서는 한 20조에서 30조까지도 될 수가 있다. 지금 뭐 그래서 인제 우리 다다익선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다다익선은 안 된다. 지금 없는 재정을 쓸 때는 적재적소에 아껴 써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 때 사례를 한번 보면은 사실은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이 아니고요. 여기서 본 것처럼 인제 그 하위 70%에게 지급을 다 했습니다. 하위 70%에게 이렇게 지급을 쭉 했고요. 그거 외에도 인제 그거 외에 기초 생계 생보자에게 소비 쿠폰 뭐 등등을 지급하고 또 중위소득에게 50%에게 50%와 70% 이하의 1,000만 가구에게 또 지급을 하고 그 위에 600만 가구에 대해서도 인제 지급했는데 그거 이거 지급하는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피해에 대해서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임대료 지원도 했고 뭐 등등 했고 또 그다음에 인제 고용 안정 자금이라고 그래서 긴급 고용 안정이라고 그래서 특고라든지 혹은 무급 휴직자에게 약 한 100만 원 정도씩 지급을 또 했고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30만 명 정도에게 월 20만 원씩을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면은 인제 요렇게 됩니다. 대체로 구간별로 보면은 최하위 40%는 거의 32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32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고위의 10%는 29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인제 어 중위소득 50%부터 70%까지 20%에 대해서는 약 한 189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최상위 30%는 뭐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아니고 그냥 최상위 30%를 제외한 70% 국민들에게 이렇게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급했는데 또 한 가지 뭐 여기서 문제는 이미 인제 중위소득 50% 미만에 관해서는 기초 생계급여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 급여가 이제 가족 수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200-300만 원씩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인제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제 이것을 주면서 다시 또 피해를 많이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또 선별 지원도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1차 재난지원금에 지급된 이후에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분석이 나왔는데 소비 촉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정부의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 평균 소비 성향이 1 분기에 인제 지급했는데 2 분기에 평균 소비 성향이 오히려 하락했다. 전분기에 비해 2.5%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게가 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한다 쿠폰 형식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미 나머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집에 다른 돈을 저축을 늘렸다. 그것 때문에 평균 소비 성향이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제 그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건데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포함해서 17조 원이 지원됐는데 부가지급은 8조 원밖에 안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정부가 지원한 만큼 소득 한 것의 그 절반 정도밖에 부가 주발이 안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구축 효과라고 하고 하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정부에서 인제 지원하 할 때는 세금을 거두잖아요.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거두면 그만큼 민간 소비나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데 정부가 지출하면은 정부가 지출한 만큼 소득이 유발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는 부가처에 이렇게 거의 지불한 것의 50% 정도밖에 소득이 유발되지 않았다. 구축 효과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인제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면 지급할수록 어 GDP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제 여러 가지 그 분석이 한국은행 거시기경제 계량 모형 분석에 의하면 정부가 1조 원 투자하면 국내 총생산이 6,800억 밖에 안 난다. 현금을 주면은 거의 안 는다. 현금을 주면 2,200억 밖에 안 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약 국내 총생산이 승수 효과가 재정을 1조 투자하면은 약 0.7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현금을 주면 0.2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예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그 시카고 대학 교수의 항상소득 가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 소비는 언제나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이 아니고 항상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늘어 주는 이런 것들은 소비 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는 만큼 오히려 소득이 늘지 않아서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다. 장기적 성장률이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죠. 항상소득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냥 주는 것 특히 선거를 앞두고 막 주는 거죠. 1차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도 4.15 총선을 앞두고 막 그냥 급거 뿌렸고요. 이번에 또 4월 7일 보선을 앞두고 막 뿌리려고 처음엔 손실보상금을 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보편 지원 플러스 선별 지원을 같이 하자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완전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참 이게 우리나라가 참 이게 큰 문제인데 과거에는 이런 것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인제 왜 그러냐면 재정 승수인데요. 재정 승수가 인제 정부 투자의 경우는 0.9 정도 되고 정부 소비는 0.8 정도 되고 가계 이전, 현금을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0.2, 0.27, 0.3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앞에 분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돈을 걷어서 지출하는데 정부가 SOC 같은 걸 투자하는 그런 것 정부 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월급 같은 정부 소비가 있고 그다음에 가계 이전이 그냥 현금을 이번 재난지원금 현금을 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성수가 낮다는 것이 인제 이미 여러 분석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학자들의 분석이나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와 있는 여기는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인데요.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제 정부가 투자하면은 1조 원 투자하면 6,800억 원 정도 소득이 늘지만 현금을 주면 2,200억 밖에 안 는다. 이것이 인제 한은 분석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이나 뭐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제 돈을 막 풀려고 하는 거죠. 돈을 막 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인제 상당 부분이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도 4.15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풀었고 이번에도 인제 4.7 보선을 앞두고 막 급하게 푸는데 결국 이게 인제 정치적 목적이죠. 선거를 앞두고 돈을 많이 푸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래도 돈에 중독이 돼
파퓰리즘 중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것을 넘어설 때 선진국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또 그런 데만 좌지우지 된다면은 참 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좀 더 민주의식이 성숙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4.15 총선 전에 막 그 1차 재난지원금 지방까지 합하면 17조 원을 어 부릴 때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고무신 선거다." 현대판 고무신 선거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선거 때 고무신을 많이 부렸죠. 뭐 지금 젊은 분들은 고무신이 뭐 그리 대단하냐 뭐 운동화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흰 고무신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초고모피를 면치 못하고 있을 당시에는 신발이 굉장히 귀했는데 대부분의 그 당시에는 폐 타이어로 만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데 선거 때가 되면 흰 고무신을 한 컬러씩 후보자들이 나눠 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제 표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무신을 나는 그래서 그때는 고무신 선거라고 했는데 이걸 인제 이번에 4.15 총선을 앞두고 17조 원을 뿌렸고 요번에 또 인제 보선을 앞두고 거의 20조가 넘는 돈을 뿌리려고 막 돈을 내놓으라고 기획재정부가 압력을 가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획재정부가 장관이나 차관들이 모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현대판 고무신 선거다.' 정말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추경 편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추경 편성 규모를 쭉 보면은 가장 많이 편성됐던 데가 2009년도 2008년 9월 15일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8조 4천억을 투입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느라고. 그런데 작년에는 현재 4 번이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4 번이나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요. 합해 가지고 총 이렇게 4번 편성한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전부 한 번씩인데요. 사상 초유로 이렇게 사회를 편성한 데다가 그다음에 최대 이거 합해 가지고 66조 8천억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2.4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물론 코로나 위기가 굉장한 위기입니다. 굉장한 위기지만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2.4 배의 추경을 뿌려야 될 정도인가, 현금을 살포해야 될 정도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더구나 현금을 살포하는 거잖아요. 재정 승수가 가장 낮은 0.2 정도밖에 안 되는 현금을 살포를 왜 이렇게 많이 했나 하는 것이 인제 지난 4.15 총선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뭐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 뭐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더라도 너무 돈이 많이 부러졌다. 이게 전부 다 국가 부채로 가는 거죠. 국가 부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채무가 작년에 추경을 4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20년 본예산에 채무가 805조 원이었는데 4 번마다 부채가 늘어나서 이번 본예산까지 해서 956조 원이 되었습니다. 956조 원이라고 기획재정부 자료가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제 계속 이렇게 돈을 뿌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얼마나 늘어났을까 보면은 어 문재인 정부가 출마하기 전에 2016년 말에 660조 원이었는데 이번에 인제 금년 말에 2021년 말에 작년 9 월에 전망한 기획재정부 전망은 945조 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작년 12 월에 통과된 본예산에서는 956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다 벌써 인제 이제 뭐 2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인제 추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20-30 조의 추경을 어떤 데서는 한 40조 추경도 얘기합니다만 20-30조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재난지원금에 17조 원 정도 들어갔고 그 후에 인제 또 뭐 한 몇 조 원씩 또 선별 지원이 나온 거 생각하면 대체로 한 20-30조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금세 금년에 1,000조 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정 전망에 금년 말에 국가 채무의 GDP 대한 비율이 48%로 생각했는데 전망했는데 벌써 이렇게 추경을 생각하면은 금년에 지금 2 달도 안 됐는데 추경을 이렇게 생각하면 막 금년에 오 막 50% 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도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채무도 급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가 하는 걸 한번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가 채무의 마지노 수준을 과거에는 40%로 했습니다. 이 40%를 한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40% 정도 되는 것이 국가 부채 비율로 보면은 국가 부채 비율 한 100%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100% 넘으면 굉장히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채무에다가 각종 공공기관의 부채 중에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느라고 진 부채라든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라든지 혹은 중앙은행 부채라든지 정부 보증 부채를 포함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국가 부채라는 개념, government debt이라는 개념을 IMF 재정통계 매뉴얼에도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다 빼버리고 오직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 채무, government liability라는 개념을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쓰고 있는데요.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40 몇 프로인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재정을 아끼려고 하느냐 이런 인제 얘기를 연초에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에 정부 여당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이런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적어도 국정을 운영하려면은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지금 이 40%라는 것이 마지노 선을 정한 이유가 대체로 선진국의 국가 부채 비율을 하면 100%가 되거든요. 이 100%가 되면 미국에서는 100%가 넘으면은 100% 되면 넘으면은 예산 통제법이라는 걸 발동을 해 가지고 예산 통제법을 발동해서 상하자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은 지출을 못하게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인제 바이든이 됐지만 상원이 동수가 되는 바람에 50 대 50으로 동수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의장이 부통령이 되지만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 지출에서. 유럽에서는 유로존 수렴 조건은 국가 부채비 60%입니다. 유럽은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국가 부채 비율로 한 60% 에서 100%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걸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국가 채무 기준으로는 40%를 종래에 그렇게 해서 40%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이미 40% 넘어서니까 이제는 이번에 홍당기 부총리가 만든 물 준칙이라고 맹땅 준칙, 재정 준칙에서 60%까지 용인한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60%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아마 금년 말에 한 50%가 되고요. 2-3 년 뒤에 60% 됩니다. 이런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재정 위기권에 재정 위기 가능권에 이미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재정 위기 가능권에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행으로 갈 것이냐 한마디로 코리아 그리스, 코리스가 될 것이냐는 이런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방만하게 하면은 이런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홍남기 부총리와 차관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인제 2021 년에 있었던 유로존 재정 위기를 남유럽 재정 위기를 보면은 그때 국가 부채 비율이 그리스는 165%고 아일랜드 109%, 이태리가 120%, 포르투갈이 106%.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재정 위기가 온 거예요. 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재정 위기권에 이미 들어가 있다. 가능권에 들어가 있다. 이 정도 국가 부채 비율로 벌써 제가 요거는 정부에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통계를 종합해 추정해 보니까 벌써 상당히 한 12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는 재정 위기 가능권에 진입을 해 있다. 여기서 더 방만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자꾸 정부에서는 인제 이번 보궐선거 전에 뭐 그냥 돈 몇십 조 내놓으라 자꾸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번 보궐선거만 또 끝입니까? 내년 대선도 다가오니까 금년 가을쯤 되면 또 무슨 명목으로 또 추경을 편성해서 더 내놓으라 하겠죠. 그럼 뭐 아마 금년에 말에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 당국이 반발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주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만한 예산을 좀 전용하자. 예산이 지금 금년에 558 조인데요. 558 조에서 복지 예산만 200 조입니다.
이것이 총 예산의 35.8%인데요.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일본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국가 부채가 200 몇십 퍼센트 국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돼서 경제가 계속 저성장을 하고 있거든. 재정 정책을 쓸 수 없어 가지고. 이 국가 부채가 GDP 200% 넘어서면요, 이자만 하더라도 엄청나거든요, 이자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예산 중에서 총 예산이 200조 원에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한 100조 원 정도는 현금 살포입니다, 현금 살포. 이걸 좀 현금 살포를 좀 줄이고 좀 아껴 쓰자.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만한 뉴딜을 좀 줄이자. 뉴딜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인제 요거를 보면 뉴딜을 찬 거 보면 금년에 뉴딜 정책만 예산에 21조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방하고 민자비를 포함하면 32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 21조 원 중에서 보면 디지털 뉴딜이 8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린 뉴딜이 8조 원 정도 되고 안전망 강화가 5조 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전망 강화라는 게 전부 다 대부분이 전 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 뭐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 등등 해 가지고 전부 현금 살포예요. 현금 살포입니다. 참 이 현금 살포에 너무 중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지금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린 뉴딜 같은 거 뭐 해상 풍력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 전남 신안 바다에 가 가지고 48조 원을 투입해서 10 년간 1 년간 4.8조 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죠. 해상 풍력을 어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 뭐 이런 것이 너무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전략해서 아껴서 전용하자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복지 예산의 200조 원 너무 방대하게 이거 상당히 그 예산 절반 정도는 또 현금 살포고요. 그다음에 뉴딜 쪽에서도 21조 원이 금년에 나가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필요하죠. 4차 산업이 필요한 그 외에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런 것들 특히 안전망 강화는 거의 대부분 다 현금 살포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전략해서 재원을 좀 마련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뭐 여당은 한사코 반대해요. 왜냐 여당은 지금 현금 살포를 해 가지고 어쨌든 선거에 이기자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제약 요인을 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재정 지원 한도가 얼마인가를 검토해 봐야 재정 지원 한도 이미 넘어섰다고 저는 보여집니다마는 추가 재정 지원은 이미 한계 상황인데 그래도 뭐 아까 했지만 뉴딜이라든지 복지에서는 방만하게 현금 살포하는 부분을 좀 전략해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걸 넘어서면 재정 위기가 오는 거죠. 금융 지원 한도를 넘었으면은 금융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원리금 유예 같은 거 자꾸 하다 보니까 금융 부실이 증가하죠. 지금 금리가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주식 투자 보험에도 67조 원 정도의 주식 투자하느라고 빌린 돈에 67조 원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 분석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것이 금융 부실이 오면 금융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금융 지원도 금융 지원 부실이 오지 않는 금융 위기가 오지 않는 한도가 얼마인가를 검토해서 그 안에서 해야 되고요. 외환도 감내 한도가 얼마인가. 지금 우리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로 반전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8천억 달러 정도의 돈이 들어와 있는데 유출을 반전되면 외환 건전성 유지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제 검토를 해서 해야죠. 무조건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라 그러면은 한국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재정 지원 한도나 금융 지원 한도나 외환 감내 한도가 하나라도 넘었으면은 한국은 위기가 오면서 감당하기 힘든 대붕괴 위기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많은 언론에서 한국이 지금 굉장히 한국이 스스로 주저앉고 있다는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숲을 보면서 전체 숲을 보면서 미시적인 정책 수단을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요인이 절대로 고려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제 우리 홍 부총리 팀, 부총리나 차관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는 조만간에 올 가능성이 큰 재정 위기, 방조 책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잘 예방을 해서 그나마 어려운 속에서 위기 가능권에 이미 진입했지만 그래도 위기를 예방하는 수훈
깜이 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게 홍문종 팀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 지금 저항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그러다 보니까 홍부총리를 경질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홍부총리가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게 선거를 앞두고 그냥 이미 재정 위기 가능권에 진입한 재정 상황을 불문하고 돈을 더 풀어라. 뭐 보나마나 금년 가을에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돈을 더 풀으라고 얘기하겠죠.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한 재정 위기 가능권에서 점점 깊이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금융도 온갖 금융 파퓰리즘, 정치금융에 가입해서 배당도 하지 마라, 금리를 낮춰라, 심지어는 뭐 대출금, 원금까지 뭐 상환 면제하라 뭐 이런 압력이 막 곳곳에서 나오면서 금융 부실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은행 인수해서 돈을 막 풀어줘라. 심지어는 뭐 국가가 비틀어지면 국민은 부유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지금 하면서 조만간에 외환위기 가능성도 커지고요. 모든 위기가 터지면은 우리 경제는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나 이런 남미 대리 위기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 국가들 네덜란드나 그다음에 뭐 독일이나 이런 북유럽 국가 재정을 굉장히 알뜰하게 운영하는 국가들이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구제금융을 주었지만 우리는 구제금융을 중국이 줍니까? 일본이 줍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오히려 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자산 가격이 폭락한 우리의 자산들, 큰 기업들 자산들, 주식들, 건물들 싼 값에 그야말로 처리하려고 하는 싼 값에 세일 가격으로 사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하지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은 굉장히 엄기간 또 우리가 97 년도 겪었지만은 이 메모랜덤, 양해각서 조건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정말 위험한 하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전체 숲을 보면서 재정 사정, 금융 사정, 외환 사정을 보면서 신중하게 정책을 운용해야 할 때인데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하는 발언을 총 책임자들 정부 여당이죠. 여당에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은 여당의 중진들 발언을 보면은 뭐 참 '국정 담당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뭐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해서 그리스가 2011년 위기 한방에 2008 년대 3만 달러가 넘었던 1 인당 국민소득이 16,000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특히 여당 정부 정말 정부 좀 더 강경하게 버티면서 여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홍 부총리 팀은 지금 현재 선택의 기로입니다. 재정 위기의 방조 책임자가 될 거냐 아니면 재정 위기를 예방한 수훈감이 될 거냐 하는 그런 기로에서 지금 홍 부총리 팀이 마지막으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기회 있을 때마다 쉬운 시사는 인제 시사 해설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슈들을 좀 심층 분석하는 거, 분석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소개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쉽게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해설해 드리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늘은 경제 시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